시사인에서 역사 부분 나오는 거 정의상의 괄호 속의 현대사하고 김영민이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이제 과거 역사를 다루거든요. 근대사 쪽을. 그래서 현대사 다루는데 그거 중에서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게 637호거든요. 그래서 시사인 거 이건 요번에 나온 건 아니고요. 이게 12월 3일쯤에 발행이 된 거고요. 거기서 제가 60페이지에 있는 뭐냐면 김영민 PD의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이야기 증거는 없어도 공안부장이 했다. 이 내용을 저는 공안검사가 조작했던 정인숙 피살 사건, 이수근 간첩 사건 이렇게 근데 이것도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또 네.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괜찮은 부분이고 우리 한우님께서 신설동 마리아병원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는 게 지금 마리아병원이잖아. 네, 맞아요. 그렇죠, 마리아병원. 분당 선배님이시네요. 원래 우리 분당 무슨 병원이었지, 간대가? 분당 제1여성병원. 거기서는 실패했어요. 네, 그치?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실패는 아니고요. 그거는 거기서도 시험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인공수정을 고집해가지고 잘 안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고요. 네. 알았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공안검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처음에 이제 그 정인숙 사건이에요. 이 1970년 3월 17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밤 11시경에 서울 마포구 절두산 근처 이 어두운 밤길에서 그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총성이 울렸을 때 이거 제가 가져가야 될 것 같죠. 레드 싱글 파란나무님께서 2,000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 우선 말씀을 해드려야 되거든. 알았어.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이게 그 절두산 근처의 어두운 밤길을 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에서 총성이 울렸고 절두산에서 그런 거예요? 네, 양화제? 절두산 근처. 절두산 근처? 그 어두운 길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총성이 울렸을 때 죽었던 그 숨진 채 발견됐던 여성이 이제 그 목과 가슴에 2발의 총알을 맞고 숨졌는데 그 여자를 막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막 하는데 명함이 26개가 나왔대요. 근데 명함이 26개가 나왔는데 그 명함 안에 엄청나게 거물급 거물급 이제 뭐 정치 관료들 그러니까 뭐 정계 인사들이 나온 거예요. 명함이. 그래서 다 이제 벌벌 떠는 거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내가 조사할 것인가. 막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이 막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고 막 그런 사건인데요. 그때 이제 그때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오빠예요. 정종욱. 예. 그래서 정종욱이 그때는 당시에 34살이었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정윤숙 볼 때 기분이 되게 나쁜 게 정종욱이 저희 아버님 성함이거든요. 나도 정자 욱자신데 저희 아버님 성함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 좀 그래. 예. 그래서 어떡한 예. 그래서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오빠가 34살이고 정윤숙이 26살이었어요. 캔디님이 내일 우리 가는 병원을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우리 내일 가는 병원이 마리아 병원입니다. 마리아 병원. 네, 신설동에 있는 마리아 병원. 되게 유명한 병원이던데, 그치? 네. 사람들이 좀 유명한 병원으로 가라고 저한테 했고요. 네. 어쨌든 갔습니다. 네. 중간에 자꾸 끊기니까. 이제 안 끊을게요. 이제 안 끊겠어요. 하시죠. 예. 잘해야 되는데 끊겨도.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건이 나기 전에 정윤숙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왜냐면 어쨌든 지금도 잘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정윤숙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뭐 증거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오빠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9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 왜 제가 넘기지도 않았는데 넘기시고 그러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빠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둔갑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인숙이 이제 차에서 이제 그 살해당했을 때 그 사진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진을 그냥 컷으로 찍어가지고 내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정인숙. 정인숙이고요. 이 정인숙 씨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선운각이라는 제가 그 아까 여기에 잠깐 어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저 밑에가 선운각이에요. 밑에요? 예, 예, 예. 요거. 여기가 선운각이거든요. 네. 되게 화려하지요. 아마 저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들어가면은 선운각 요정인데 여기에 접대부였어요. A급 접대부. 원래는 이제 어떤 강마담인가? 그 강남에 있는 살롱 같은 데서 있다가 여기로 이제 워낙 예쁘고 외모가 출중하니까 또 그 당시에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게 됐고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한대요. 왜냐면 오빠들이 다 그때 당시에도 아버지가 대구에서 부시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시장까지 했는데 대구에서 이 엄마가 아들만 낳고 딸을 너무 낳고 싶어가지고 그 막 불공 들이고 막 이러다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말 자랐어요. 엄마의 그 엄마와 부모의 사랑을 다 받으면서. 아, 공직자 집안이에요? 네, 공직자? 공직자 그래요? 집안이에요. 네. 그래서 부시장의 딸이었는데 그때 이제 4.19 났을 때 집안이 거의 폭망하는. 아, 그때? 네, 폭망해가지고 되게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윤숙이. 그래서 대학교도 이제 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삶이 되게 어두워졌어, 그 이후로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찾아가게 된 곳이 요정이. 네, 요정이 된 거죠. 원래는 뭐 모델도 하고 싶고 뭐 영화계에 가고 싶고 이렇게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꼬인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게 된 거죠. 선운가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지 타고난 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발산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정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그 인사들이 찾는 제 1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쁜 연예인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선운각이나 이런 데서는 연예인들이 나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류급 연예인들이 나와서 접대도 하고 막 이런 데였는데 그 모든 연예인들을 제치고 1위가 정윤숙.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 박정희 때는 네. 예,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요정 정치라고 해서 네, 맞아요. 모든 정치가 다 저기서 일어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무슨 이 술집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지. 네,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여기서는 그런 접대부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질 않네요. 네. 그래서 정말 도대체 정윤숙은 왜 죽었냐, 그리고 범인은 누구냐 했을 때 정윤숙이 그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3살인가? 그러니까 접대부 하면서 원래는 아들을 낳는 거는 이 세계에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뒷배경이 되게 큰 배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윤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수 여권 소지자였는데 원래 단수 여권만 나오는데 복수 여권 소지자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발급을 하고 뭐 이런 인증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계 인사들이 다 얘를 그러니까 다 돌봐주고 있다는 게,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정도의 그런 하여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윤숙이 그 접대부를 하면서도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윤숙을 죽였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두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물망에 오른 사람이 국무총리 정일권 그 당시에. 그리고 대통령 박정희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유경수가 정윤숙 때문에 엄청 분노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유경수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했었고, 그래서 일화 중에 하나는 안경 딱 껴보니까 안경이 딱 끼니까 이 모습이 딱 봐도 아, 정일권이다 해서 사람들이 그냥 정일권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정일권, 저분이 정일권이고 옆에 있는 분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누구의 아들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르는데 명백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일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일권이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외가 쪽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뭐냐.
너가 그러니까 정일권 씨가 1967년에 어머니와 교제해서 자기를 낳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1989년에 정종욱이 가석방 됐거든요. 그때 당시 자기 나왔을 때 정성일, 그러니까 정성일이라고 해요. 그 아들 이름이 정성일이. 예, 최정달 씨 욕하지 마세요. 씨발 욕하면 그냥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요. 씹새끼가. 듣기 싫으면 나가 이 새끼야. 왜 욕하고 지랄이야. 들어와. 걔 남이 그 들어와가지고. 아 그랬어? 나 못 봤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정종욱 그 오빠가 정종욱 씨가 말한 게 뭐냐면은 정일권의 아들이라는 거죠. 틀림없다는 거죠. 정성일이. 왜냐면 정일권이 항상 한 달에 한 번꼴로 서교동에 있는 집으로 찾아왔고 동생이 항상 말할 때 그러니까 정일권이 자기한테 아이를 하나만 낳아달라고. 왜냐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일권이 가장 그 맞다고 하는데 전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박정희의 아들일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일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상당한 의혹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침묵을 지켰을 것인가.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뒷배경을, 그러니까 정일권 정도는 그 정도로 이 뒷배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정인숙의 어떤 삶에 대한 거나 뭐 여러 가지로 그 뒷배경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박정희밖에 없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정일권이 왜 오빠 저 총리인데. 그래. 그리고 이때는 김영욱이 박정희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박정희로 그냥 하는 거야. 김영욱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쳐도 여기서 이제 그 김영민 PD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고륙상쟁극이라는 거지. 아버지가 엄마를 죽인.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죽인 거잖아.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의 전말은 사실은 아빠가 엄마를 죽인. 아 근데 그건 모르지. 그럼 그 정일권이 시켜서 죽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박정희가 죽이던 박정희가 이거 자체가 죽이던 그렇지. 아니 그걸 모르는데. 아직 모르는데. 그래 의심은 하지만. 아직 모르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정일권이고 그 다음으로 후보자가 박정희라는 거고요. 그 뭐 이후에 되게 많더라고요. 뭐 여러 명하고 같이 밤을 지새웠기 때문에. 근데 오빠는 자기가 죽였다고. 아니 오빠는 자기가 죽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것만 보고 또 아까 얘기하신 거 그러니까 이 안경 끼고 딱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정성일이거든요. 제가 박정희랑 이제 그 정일권을 사진을 찾았는데 보면 진짜 사실은 사진상에서는 너무 닮았어요. 정일권이랑. 그러니까 아니 어렸을 때도 그랬어. 네, 어렸을 때도. 너무 닮아서 이거를 장난할 뭐 때도.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일권이 막 생활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생활비 주고 그리고 정종욱이 나와가지고 정일권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하면은 정일권의 비서가 나와가지고 막 3,500만 원 주고 뭐 그 다음에도 계속 돈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일권이 아버지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때 이제 정종욱이 이 감옥에 나오기 전에 19년을 감옥에 살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때는 정종욱이 아니고 오빠가 정종욱이지? 오빠가 정종욱이에요. 오빠가 정종욱인데 감옥에서 19년을 살았어요. 근데 19년 살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잡혔잖아요. 그 자기도 총상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가장 근거리에서 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했는데 박정희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정일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김종필의 자서전에 보면은 김종필 자서전에서 이제 자기가 들어갔을 때 박정희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일권이 나를 찾아왔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일이 터졌다. 정인숙의 배우가 나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게 관련이 있다고 정인숙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좀 마무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꾸 막 사건 보도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박정희가 김종필한테 공안부장한테 넘기라고 이 사건 전말에 대해서. 근데 그 공안부장이 누구냐? 그게 최대현 검사인 거예요. 근데 이 최대현 검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녀의 오빠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있잖아요. 정인숙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정종호한테 고위층이 뒤를 봐줄 거니까 너 거짓 자백해라 하면서 내가 이 동생이 너무나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란한 생활을 그거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다가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을 쐈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누구도 믿진 않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 동생이 문란한 생활을 한다 그래도 어떤 오빠가 총으로 그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김대현 검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최대현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통한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가 얘기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거 네가 한 걸로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 그쵸. 아니 그 얘기를 뒤를 봐준다고 너 거짓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거야. 아버지가 설득을 한 거야. 맞아.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해서 야 네가 네 동생 죽인 걸로 해.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 배경에는 최대원 검사가 이걸 그치. 짠 거지. 그러니까. 네, 조작한 거죠, 이거 자체를. 그래도 직접 그 네. 메시지를 전한 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집안이야. 그렇지, 좋은 집안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경향신문에도 막 뉴스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종욱이 버렸다고 하는 권총을 버렸다고 하는 데는 철조망이 있는 데여가지고 총을 버릴 수도 없고 뭐 찾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문도 되게 많이 나오고. 총 찾았어요 마지막에? 못 찾았지?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 네. 못 찾았고 어쨌든 이게 다 부실한 증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이 배경에 공안부장 최대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최대현 검사가 이 사건만 이렇게 처리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공안부장 최대현이 그 뜻에 기민하게 반응한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찾으려고 한 1시간 넘게 인터넷을 헤맸어요. 근데 이 사진 최대현 씨 맞지 정확하게? 네. 저 정확하지 않으면 누르면 안 돼. 가끔 정확하지 않은 것만 누를 때가 누른 것 아니 같아요. 내가 엄청 찾았는데 걱정돼.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PT 이거 영상 돌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얼굴 넣어놓고 누구라고 말했다면 큰일 나. 아니 이거는 맞아. 왜냐면 내가 그 역사 기록한 그 기록 그 처에서 계속 다 뒤지면서 그러니까 이 김종필 자서전 적어놓은 거에서 쭉 이제 그 김종필 자서전에 나온 사람들 있어요. 그거 사진 다 찾아서 넣은 거에서 알았어요. 이 사람 찾아낸 거예요. 이 사람은 어쨌든 잘했어. 정인숙 이거 이제 그 총을 쏴 죽였다는 것이라고 이제 오빠가 죽인 거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형사부 검사의 영역인 거예요. 살인사건 수사는. 이 공안부로 넘어가면서 최대현이 한 거고요. 근데 이 최대현이 이거를 조작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아닌데 왜 얘는 안 넘어가지? 넘어갔잖아 지금.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인숙 피살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고요. 이 사람은 어쨌든 그 김영우 정보부장 시절에 인혁정 사건 그리고 위장 간첩 이수근 사건 등을 처리한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안 검사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에 보시면 경력이 되게 화려하죠. 나중에 74년에는 관세청장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관세청장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뭐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주임 교수도 하고 뭐 법학과 홍익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사정 담당 비서관도 했었고. 이 사람이 엄청난 경력이 너무 화려해요. 이 사람이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정권에 의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받은 거죠. 신임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일을 지내다가 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승마하던 중에 낙마사고로 사망했어요. 말에서 떨어져갖고. 네. 되게 정말 그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비난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잘 살다가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이제 이수근 사건을 보면은요. 이수근 사건이 신문에 나왔던 거고요. 이 사람은 1967년에 3월 22일 날 그 5시 40분에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그 판문점에서 엑소더스 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종전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 진짜 엉성하게 준비해서 짜증나네. 아, 왜 엉성하게 어. 준비해? 나 엄청나게 준비했어. 어. 여기 보면은요. 어. 네, 얼마 만에 준비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준비 많이 했죠. 어. 이 사람이 야, 판문점 엑소더스는 뭐냐? 그냥 판문점 넘어갔다 오면 되지. 꼭 그렇게 판문점 엑소더스 저렇게 써야 돼? 저렇게 써야 돼. 참나. 저게 장난 아닌 거야. 어. 이제 이 사람이 음. 그 김일성의 수행 기자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20년간 김일성 수행 기자를 했어. 그래서 중앙통신사 부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순을 한 거죠. 그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그때가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1967년 3월 22일 날 판문점에서 열렸던 군사정전위원회를 취재하다가 오후 5시경에 그 재빨리 유엔군 측 대표인 준장 벤 클러프트의 승용차에 뛰어올라서 극적인 탈출을 한 거예요. 뒤에 써있네. 아, 이거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유엔군 대표 벤 클러프트 준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고요. 이때 막 엄청나게 총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텔레비전 나오는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완전히 그런 뭐 추격전도 있고 하다가 이제 남측 지역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측 지역에서는 이수근이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현실을 고위직인데. 그치, 북한의 현실을 막 고발하면서 북한이 지옥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방공 그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이수근에게 그런 거 강요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수근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옥 같은데 남한에 넘어왔더니 뭐 정착금도 주고 뭐 잘 살 수 있게 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착금도 주고 뭐 되게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부인도 이제 남한에서 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 공작에 희생양이 되는 거야, 본인 자신이. 그러니까 이수근 자체가 이 북한에서 나름대로 고위직이고 시민도 받고 있는데 넘어온 네.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되게 실망한 거지. 북한이 그쵸. 가지고 있었던 이 뭐라고 할까 북한이 원래 전체주의 사회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싫어서 넘어왔는데 자유를 찾아갔고. 근데 남한에서도 딱 보니까 자기를 그 정치용으로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 이상한 곳으로 자꾸 말하게 하고. 그렇진 근데 사실 않은데. 그렇진 않았거든. 북한이 싫어서 오긴 왔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북한이 이 남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완전 이상한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심하게 자기한테 말하게 시키니까 거기서 완전 실망해갖고 다시 월북 하려고 하다가 잡혀간 거죠. 아니요, 월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3의 나라에 제3의 가려고 한 나라로? 거예요. 북한으로 다시 가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치. 죽는 거예요, 북한 가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은 북한에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제3국에 안착하려고 한 거예요. 홍콩을 거쳐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서 한번 잡히고요. 잡혔지. 근데 홍콩에 보내줬어. 음. 보내줬다가 베트남인가? 캄보디아인가? 거기서 잡혔습니다. 아, 그럼 외국까지 나간 거야? 네, 나갔어요. 아, 난 우리나라에서 나가다 잡힌 사람이 아니요, 그게 아니구나. 나갔고요. 다 나갔구나. 나갔고요. 나갔는데 잡혀가 돌아온 거야? 네, 중앙정보부에서 아. 잡혀가지고 무슨 군수인가? 하여튼 그걸로 이제 그렇구나. 잡혀가지고 그런 다음에 온 거죠. 사용을 시켰구나. 아. 네, 잡혀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1969년에 2월 13일 날 중앙정보부가 언론에 위장 귀순한 이중 간첩으로 발표를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2월 13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1969년 5월 10일,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위반으로 사형 선고를 받죠. 그래서 7월 3일 날 이수근이 사형이 집행이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차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더 심했지만 지금 사형 선고 받은 게 5월 10일인데 네. 집행이 7월 3일 아니냐. 그럼 거의 2달이 안 돼갖고 사형 집행된 거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박정희 때는 그냥 사형으로 막 죽이는 거야, 사람을 이렇게. 근데 이제 이때 사형 집행됐을 때 원래는 이 처제가 있어요. 그 배종옥 씨인데 같이 잡혔고요. 원래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거 한 명만 잡힌 거 아니고 저기 보면 쭉 서 있잖아요. 네.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복역했어요. 아, 네, 그리고 배종옥 씨도 사실은 그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 청구한 거지. 항소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수근은 항소 안 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문을 심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글을 읽다가 보니까 포기한 것 같아. 그냥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난 항소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21일 날인가 그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그냥 2달 만에 사형 집행한 나라가 어딨어.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정치 희생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 게 그 조작된 거잖아요. 이수근의 그 사건이. 근데 그때 이제 자, 여러분 간첩과 관련해 갖고는요. 저희 사이트에 간첩 검색하시면 한홍 교수님이 이 간첩에 대해서 강의하신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성한 브리핑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꼭 한홍 교수님이 강의하신 이 간첩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한홍 교수님이 이수근도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이 사건이 그 2008년 12월 29일에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사실 이 사건이 위장 간첩 사건으로 조작된 배경에는 그 최대현. 네. 최대현이 이거 다 조작한 거고요. 최대현은 그 김영욱의 신복으로 불리는 검사라고 할 정도로 김영욱이 이렇게 부리는 검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도 최대현이 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사실 김영욱이 이수근에게 맨 처음에 파격적인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김영욱의 반대파들이 이를 빌미 삼아서 김영욱의 실각을 이제 노리고 결국 김영욱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이수근을 희생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수근을 어쨌든 띄워주려고 했는데 이수근이 나간 거잖아요. 해외로 망명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그 발목을 잡는 사건이 돼버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박정희 때는 그 권력 싸움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들끼리 싸움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는 그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1964년에 그 최대현 검사가 이거는 이제 196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정의숙 사건이 1970년 3월 17일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이제 1969년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뭐랄까 연대기별로 쭉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는 거야 지금?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1964년에 인혁당 사건에 최대현이 처음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쉽게 본다고 하면은요. 정윤숙, 이수근 했고 이제 64년 인혁당으로. 인혁당입니다. 야, 거의 그거네. 박자사탕 같은 구조네.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럼 이제 곧 그 김대현의 어린 시절까지 가는 거야? 아니요. 최대현의 어린 시절. 최대현의 어린 시절 잘 몰라요. 그래? 네, 최대현의 어린 시절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인혁당. 예. 예, 인혁당 사건은 다들 아시겠지만 1964년 8월 14일 날 이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뭐 그 다른 세력들이 좌익 계열 정당인 인민혁명당, 인혁당이 북계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 조직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변란하려던,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하려던. 그래서 이 사건을 적발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당이 57명인데 그 중에 41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 중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 사건에서 사실은 그 검찰이 이 송치를 받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 3명의 검찰이 이걸 완전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 명의 검사들이 같이 붙잖아요. 근데 그 검사들이 기소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령이 내려왔는데 중앙정보부에서 내려왔는데 혐의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네들은 기소를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최대현 검사만 빠졌어요. 자기는 기소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낮춰서 기소하면 기소할 수 있다. 원래 완전 조작을 근데 자기가 그때는 좀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어린 검사였던 거야. 제 막내 검사였죠. 네, 1964년에는. 그러니까 이른타 사건이 왜 나온 거냐면 이게 실체가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63 그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육상 한일협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때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였단 말이야. 네. 그래갖고 육상 한일협정 반대하는 그 세력을 이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킨 게 인혁당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육상 한일협정 반대하는 세력이 배후에는 이 간첩 조직인 인혁당이 있다. 그래서 네. 조작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어거지스러우니까 네. 그거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기소하냐. 네, 그래서 맞아요. 다 이거를 사표를 내버렸지. 네, 이때 항명파동이라고 해요, 이거를. 맞아. 되게 유명한. 네, 되게 유명한데 음. 왜냐면 검사들이 이때 항명파동을 한 게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용훈, 김병금, 장원창 검사는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 해가지고 기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이제 그 모여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정치에 이제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잖아요. 거기 이제 올라갔어요. 이 검사들이 이용훈 검사가 막 얘기를 하면서 기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왜 기소 못하냐, 기소하라고 하니까 막 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막내 검찰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너네 다 사표 내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내겠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맞아요. 이걸 이제 사표를 낸 일이죠. 그나마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 때 검사들 일부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네, 네, 도저히 맞아요. 이거는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차관님 해서 어찌 못하는 거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음. 차관님께서는 대학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하시면서 학생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빨갱이 사건에 일일이 증거 운운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라고 그냥 정보부에서 자백한 대로 공소 제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용훈 부장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냐고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기소를 하든지 그럼 너가 사표를 쓰든지 하라고 이제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 당시에는 사표를 다 쓰신 거죠. 썼는데 이 최대현만 안 쓴 거죠. 최대한 안 썼죠. 제이 기레기 포비아님께서 우리 2만 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부장님의 브리핑을 열심히 하시니까 또. 아,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미흡하지만 미흡한 근데 이 인혁당 사건으로 결국은 다 무죄가 나와요. 무죄가 나오잖아. 무죄는 아니고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 결국 사건이 기소된 지 1개월 11일 만에 그 1964년 10월 16일 검찰은 26명 중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에 석방하고요. 14명은요. 12명은 애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한 그러니까 국가단체 구성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소장을 변경해서 그냥 반공법 제4조 1항 찬양 고무했다는 거 그냥 그 위반 혐의로만 재기소했어요. 그래서 결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 스스로 처음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인한 것이라고 이 글은 한홍구 교수님의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10년 뒤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1차 인혁당 네, 사건이고 네, 2차 이제 2차 인혁당 사건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네. 2차 인혁당 사건 때 그 대구에 있던 이 1차 인혁당 사건의 거의 주범들이 그대로 다 있었어. 네, 그대로 근데 다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 2차 때 다 사형을 죽이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차 때 그 항명파동이 있었으니까 2차 때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 10년, 사람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는 끝까지 물고 들어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 게 그 책 중에 이제 그의 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혁당 사형수 8명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거 이제 만화거든요. 만화로 그래서 너무너무 잘 그렸어.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때 이제 돌아가신 8명의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딱 나와요. 나오는데 아마 이건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혁당 사건은 1차와 2차를 같이 네. 얘기를 해야지. 네, 예. 맞아요. 근데 불과 2차 얘기 안 할 것 같아갖고. 네, 저는 2차 내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잠깐 했어요. 예. 왜냐면 어쨌든 그래서 이 최대현 검사가 이렇게 조작을 해놓고도 나중에는 관세청장까지 하는 자리에 오르고 그러다가 정말로 그냥 승마하다가 낙마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도 음, 받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죄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죄 선고 나왔잖아요. 사실 2008년에 무죄 선고 나왔으면은 그 담당 검사가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를.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최대현은 죽었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재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들 관련된 판검사들 지금 살아 있어갖고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여상규 판사 있고 곽상도 강기훈 대서 유필 사건 무죄 나왔는데 지금 이거 뭐야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 지금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내릴 방법이 전혀 지금 없잖아,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냥 정말 편안하게 살다 죽은 거 아니야, 저 정도면은. 근데 이 지금 말씀하는 여상규라든지 곽상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 사진을 준비한 문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하고 그 네. 새끼들은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의 그 공안 검사 이야기. 네. 그럼 정인수는 어떻게? 정인수 끝난 거야 그냥? 네, 정인숙은 이제 제목은 정인수 사건인데 정인수 사건은 그냥 그거는 앞에서 이제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그 사건을 그렇게 엮어 넣은 사람이 최대현이었다.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 그거였습니다. 검사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공수처법도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이 잘 이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요. 그냥 정의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것들이 이 사법의 집행자가 아니고 이제 이게 조작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 이용해 먹은 거지 옛날부터. 이용한 게 아니지. 지들이 약해서가 아니야. 지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검찰권을 계속 강화시키고 보호받고 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네. 나쁜 새끼들. 그래서 사실 정인숙 사건 계속 얘기하시는데 정인숙 사건이 워낙 이게 크게 번지고 그 아이가 계속 살아있는 한은 자꾸 박정희 아이로 계속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일권이 죽였다기보다는 박정희가 그 자기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나중에 이게 너무 커지니까 정인숙의 아이나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정인숙이 조금 이렇게 과하게 오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다 밝히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려해서 박정희가 죽였다는 말이 되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김은성 씨가 정신 차리라고 하네요. 너나 정신 차리세요. 아, 나 정신 차리라고? 네, 그럼 수고하셨고요. 네, 저 기다릴까요? 갈까요? 기다려야지. 지금 11시 47분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나 오늘 이슈 2가지만 그만 끝낼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저 내일 잘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새해 껐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